안녕하세요. 윌리언웨어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유튜브가 좀 뜸했죠. 제가 많은 시간을 유튜브 편집하고 녹화하고 이렇게 좀 썼던 시간을 요새는 운동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할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 주기가 좀 뜸해졌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 간만에 찍게 되었고,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 짧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고요. 세이노의 가르침.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이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분은 아닌데 한 1000억 이상의 자산가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제가 많은 투자 철학서를 나름 읽으려고 노력했고 좀 경제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책은 그런 것 위주로 많이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이 현실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울림을 주고 교훈이 됐고 좀 재밌기도 했고 했던 그런 책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책 내용 중에서 대한항공 땅콩 사건, 서울시향 불화 등에 대한 생각, 이 챕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10년 정도 전에 그 사건이지만 한번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그거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로 책 내용 본론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세요. 제 얼굴 괜찮다고 이거 영상 보고 계세요. 그냥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저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항공 땅콩 사건, 서울시향 불화 등에 대한 생각. 2014년 12월 11일 세이노 카페에 잠시 올렸던 그림으로 그 시점에서 읽기 바란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의 판단으로는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를 회항시킨 것은 그 남자 사무장에 대한 징벌보다 모든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중시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였다. 1등석 손님 중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아닌 다른 손님이 있었고, 큰 소리로 고함치는 행위 역시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행위였다. 내가 대한항공 임원이었다면 사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사무장이 대행하도록 한 뒤 귀국 후 징계하였을 것이다. 나는 1등석을 주로 타고 다닌다. 대한항공도 꽤 타고 다녔다. 대한항공의 서울 뉴욕 간 왕복 1등석 가격은 1,300만 원 정도 한다. 어떤 놈이 1등석이 비싸봤자 5, 600만 원 정도라고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비즈니스석도 700만 원에 가깝다. 네티즌들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짐작이나 추측으로 글을 올리는 연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서울 뉴욕 간 비행 시간은 총 13시간 내지 14시간 소요되므로 1등석 손님은 시간당 약 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1등석 가격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들 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에서도 할인이 없으며 대부분 다른 항공사로 변경 불가, 다른 여정으로 변경 불가, 환불 불가 등의 조건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수수료 지불 없이 취소 가능하고 다른 항공사의 1등석 좌석으로 이전도 가능하며 일정 시간 이상의 출발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무료 호텔 체류도 보장된다. 오래전 과테말라에서 환승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인해 비자가 없었음에도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시내 호텔에서 무료 1박을 한 경험도 내게 있다. 물론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미주 왕복 1등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35,000에서 55,000 정도 사용하면 비즈니스석에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석은 구매하여야 한다. 이코노미석을 사서 1등석으로 2단계 업그레이드 하지는 못한다. 마일리지를 16만이나 24만 정도 사용하면 1등석 왕복 티켓을 세금은 별도로 하여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마일리지 공제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르지만 나처럼 비행기 탑승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수기에도 비수기 공제율을 적용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말해 국적기는 이코노미 가격의 5 내지 6배가 비즈니스석 가격이고 1등석은 비즈니스석 가격의 2배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인천발 왕복인 경우이고 뉴욕발 왕복인 경우에는 가격이 더 낮아진다. 만약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외국 항공사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야간 비행, 환승 대기 등등의 불편이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다.
국적기들의 1등석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노선은 뉴욕, 파리, 프랑크푸르트, LA와 같이 외국 항공사들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곳들이며 비행기도 최신형을 투입하게 된다. 호주, 스페인, 캐나다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들에 가는 국적기 1등석은 말이 1등석이지 좌석은 비즈니스석이나 다름없으며 비즈니스석 앞줄에 커튼 하나 쳐놓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국적기들만 취향하는 경우에는 서로 나눠 먹고 있는 셈이므로 서비스가 거기서 거기다. 이런 비행기에서는 1등석을 타도 승무원들이 비즈니스석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투르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스페인 노선에서 식사 메뉴 중 하나를 담당 승무원이 빼먹고 서비스한 경우도 있었다. 1등석을 타는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이거나 대기업 임원들이다.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같은 공직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등석을 탈 수 있으나 항공사에서 예우상, 좌석 승급을 하여 1등석을 제공하여 준다. 항공사에서는 취향지 국가의 대사에게도 예우상 좌석 등급을 통해 1등석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앉는 자리는 1등석 중에서도 두 번째 줄의 왼쪽 창가이다. 유명 연예인들도 예우상 좌석 승급을 받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손님은 비행기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공항에 가면 된다. 1등석은 그보다 더 늦게 도착하여도 탑승이 가능하기도 하다.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들에서는 비즈니스석 이상의 승객이 보안 검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항공사들이 그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얼마 전 패스트 트랙 설치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론으로부터 돈 있는 놈, 권력 가진 놈만 특별 대우하자는 거냐는 식의 문매를 맞아 쑥 들어갔다. 지금도 권력 가진 놈은 그런 거 없어도 귀빈실을 통해 특별 대우 받고 있음을 왜 모를까? 출발 전에 잠시 대기하는 1등석 라운지에는 샤워장, 전동 안마기, 회의실 등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흡연실도 있다. 1등석 손님들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에서의 편집장처럼 갑질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나도 그렇다. 비싼 돈 내고 타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품질에 상당히 민감하다. 예를 들어보자. 1등석 손님들은 기내에서 이불 편의복을 제공받는데 빌려주는 게 아니라 승객에게 주는 것이다.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주었던 것은 완전 촌스러운 두꺼운 트레이닝복이었고 당시 나는 납품업자와 모종의 썸씽이 없는 한 이런 걸 줄 리가 없다고 의심하곤 했고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게 싫어서 얇고 멋진 편의복을 주는 다른 항공사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지금도 대한항공에서 주는 1등석 편의복은 얇아지긴 했지만 후질그레하다. 어떤 항공사에서는 탑승 전에 내 몸의 치수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여 놓기도 하는데 대한항공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자 내게 신체 사이즈를 물어본 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때로는 몸에 맞지 않는 사이즈를 받은 적도 있는데 기내에 버리고 내린다. 1등석 좌석 손님은 손님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침대처럼 180도로 펼쳐진다. 어떤 항공사들에서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담요 대신 얇은 오리털 이불을 주는데 눈처럼 하얀 이불보 감촉도 정말 좋다. 그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항공사를 바꾸는 게 1등석 손님들이다. 때문에 서비스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심하여야 하며 장거리 노선에서의 식사는 캐비어를 포함한 정통 프랑스 요리가 다른 메뉴들과 함께 준비되어야 하고 와인과 샴페인 역시 최고 제품을 준비하고 식사 시간이 있기야 하지만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식사를 내와야 하는 등등 귀족을 섬기는 대우를 해야 한다. 국적기들의 경우 1등석 손님이 타게 되면 승무원은 손님의 겉옷을 받아 걸어놓은 뒤 신문을 제공하며 물수건도 주고 음료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주스나 샴페인을 가져오면서 비즈니스석에는 땅콩을 1등석에는 주로 마카다미아를 준다. 대부분 비행기 동체에서 브릿지가 분리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주스나 샴페인은 유리잔에 담겨 서비스되고 마카다미아는 작은 도자기 종지에 담겨 나오면서 종이 냅킨도 같이 제공된다. 어느 나라 항공사이건 1등석에서 종이컵이나 일회용 식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9.11 테러 이후 잠깐 동안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가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틸로 된 제품들이 사용된다. 어느 외국 항공사에서는 오렌지 주스도 신선 오렌지를 압축하여 가져오고 커피도 원두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이코노미석에서는 승무원이 커피를 종이컵에 따른 후 승객에게 주고, 비즈니스석에서는 승무원이 들고 있는 트레이에 승객이 도자기 재질의 커피잔을 올려놓게 하고 커피를 따라주지만, 1등석에서는 승무원이 커피잔에 커피를 준비하여 컵받침과 냅킨까지 준비하여 손님의 좌석 테이블에 내려놓아야 한다. 잔을 내려놓는 것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잔을 내려놓고 나서 1초 정도 후에 손을 떼어야 한다. 사족 1.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대다수는 스타벅스 같은 곳에 가서 음료를 주문한 후 기다리다가 자기 손으로 커피컵을 받아가는 데 익숙할 것이므로 커피잔을 내려놓자마자 손을 떼는 것과 1초 정도 후에 손을 떼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전혀 모를 것 같다. 사족 2. 나는 대한항공 커피를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냥 그저 그런 커피로 평가한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후에는 승무원을 총괄하는 사무장이 1등석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인사를 하면서 비행 시간이나 현지 날씨 등을 이야기해준다. 사무장은 예전에는 대부분 남자였으나 지금은 여자도 꽤 많다. 승무원들의 세계는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세계이므로 사무장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대충 일을 하거나 잠만 늘어지게 자도 아래 직원들이 뭐라고 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사무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1등석 손님에게 인사를 성의껏 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중년의 남자 사무장들은 대강 인사하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등석을 서비스하는 승무원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석도 함께 서비스를 하는데 1등석 승객들이 모두 잠이 들어 있어도 한 명은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지극히 건조한 기내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손님이 있으면 즉시 다가가 음료를 갖다 드릴까요? 라고 묻고 서비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손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승무원 호출벨을 찾아 눌러야 승무원이 오는 것은 비즈니스석에서나 허용되는 서비스 태도이다. 1등석 승무원들은 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 즉시 들어가 세면대 물기를 비롯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다른 손님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마 시간당 50만 원을 지불한 1등석 승객이 화장실에 들어가 지저분한 세면대를 직접 즐거운 기분으로 닦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헤드폰 하나를 줄 때에도 비닐봉지를 손님 앞에서 뜯고 헤드폰만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손님에게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를 잠시라도 보관토록 하여서는 안 되는 거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항공사 수익의 30% 내지 40%는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서 채워지기 때문이다. 1등석 손님 한 명 태우는 것보다 이코노미 손님을 10배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항공 비즈니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등석 승객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좌석수도 이코노미석은 수백 개가 되지만 1등석은 10개 내외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1등석 손님에게 안마 서비스도 제공하고 어떤 항공사는 샤워장도 갖추고 좌석이 아닌 침대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항공사는 1등석을 아예 없애고 비즈니스석을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 운행하기도 한다. 반면 저가 항공사들은 많은 사람을 태워 날라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최근 어느 저가 항공사 사장이 언급했듯이 땅콩을 종지에 담아주지는 못하고 버터치쿠기를 봉지째 주겠노라고 말하게 된다. 대한항공 1등석 손님으로서 내가 느껴온 것은 서비스를 대강대강 하는 승무원들과 사무장이 분명 있고 내가 대한항공 임원이라면 그 자리에서 해고하고 싶은 승무원도 가끔은 보았다. 1등석 손님이 뒤편에서 다리를 풀고자 서성거리면 대나무 깔판에 린넨을 깔아 그것으로 발바닥 지압을 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서비스 매뉴얼에는 그렇게 나올 것이다.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승무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승무원이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주니어인지 시니어인지 1등석 서비스를 총괄하는 탑언니인지 정도는 대충 알 수 있다. 승무원들은 팀으로 움직이는데 탑언니가 깐깐할수록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며 탑언니가 대충 하는 성격이면 서비스 질은 낮아진다. 즉 탑언니가 후배들에게 당신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갑질을 하면 할수록 손님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장된다. 언젠가 나는 우연히 탑언니가 후배의 조그만 실수에 대해 조용히 호되게 야단치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주니어가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보고서야 야단친 것임을 내가 눈치챘다. 그 팀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화장실에 사비로 꽃을 꽂아 놓았던 유일한 팀이었고 서비스는 완벽했다. 나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착륙 직전에 고객 의견서 용지를 달라고 한다. 이 용지는 봉함 엽서 같은 형태이고 칭찬을 하고 싶은 승무원 이름들을 쓰고 밀봉하여 승무원에게 건네주면 회사에게 전달되고 1등석 손님이 해준 칭찬은 승무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10번 중에 1번 정도에 그친다.
당신이 승무원의 서비스 교육을 총괄하는 부사장이라고 하자 1등석 손님으로 하여금 마카다미아 봉지를 직접 까먹게 하고 그 봉지를 승무원이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게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서비스일까? 물론 비행기가 브릿지와 분리되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면 그때부터 이륙까지는 가장 긴장하여야 할 시간이므로 규정상 약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때 역시 손님에게 양해는 구하여야 하는 법이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노선의 1등석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마카다미아 봉지를 하물며 항공사 서비스 담당 부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손님에게는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이 절로 나지 않았을까? 분통이 터질 것이고 당연히 그 직원을 호되게 야단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갑질이 전혀 아니다. 다른 승객들이 있는데도 고함을 질렀다면 그게 갑질이고 회항을 시킨 것도 갑질이다. 또 반대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지만 개인 생활은 거의 하지 못하는 채 일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이 시간당 50만 원을 지불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자 탑승한 비행기에서 마카다미아 봉지 쓰레기를 구겨 넣을 구석을 찾아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여기서 라면 상무 이야기를 좀 해보자. 1등석에서는 승무원이 정식으로 봉지 라면을 끓여야 한다. 라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섯이나 파 등도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도자기 그릇에 담아 반찬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 테이블보도 미리 깔아 놓아야 한다. 비즈니스석에서는 봉지 라면이 아니라 인스턴트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도자기 그릇에 담아내온다. 이코노미에서는 컵라면을 주고 물을 부어주는데 대한항공은 주로 장거리에서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시아나는 모르겠다. 저가 항공사들은 돈을 받고 팔기도 한다. 언젠가 빈민층을 상대로 일당 올리는 법에 대해 강연을 할 때 내가 물었다. 라면 끓일 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참석자 200~300명 중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내가 다시 물었다. 저는 농심 너구리 라면을 좋아하는데 이거 한 번도 끓여보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내가 다시 물었다. 너구리 끓일 때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고 끓이는 시간은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아마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손을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두 라면을 끓일 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강 물을 넣고 대충 끓이는 분들이 사실입니다. 파출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주인 아줌마가 볼 때는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파출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 다른 파출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파출부인 셈이며 일당이 오를 까닭도 없고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 해도 일당을 더 줄 테니 계속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묻는다. 당신은 라면 끓일 줄 아는가? 라면 봉지에 쓰인 지침은 여러 명이 수백 번 실험하여 얻은 결론이다. 그것조차 제대로 안 보고 대강 끓인다면 그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얼빠진 태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라면 상무 경우 나는 그 사람이 1등석을 탔었는지 비즈니스석을 탔었는지는 모른다. 1등석을 탔다면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는 요구를 2~3번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비즈니스석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에 물을 부어 그릇에 담아 나가는 정도이므로 다시 더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갖다 달라고 할 정도나 가능하다. 비즈니스 요금을 내고서 1등석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만큼 웃긴 일이다. 라면 상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용히 야단치며 끝내지 못하고 승무원을 잡지로 때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는 툭툭 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만일 그 라면 상무가 1등석 손님이었고 승무원이 실제로 라면을 제대로 끓이지 못하였다면 승무원도 야단을 맞아야 한다.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고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업종에서 회사 내 상급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갑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친 척하고 방방 뛰어야 한다. 좋은 말로 인간적으로 인격을 존중하며 말을 해도 도대체 안 들어 처먹는 족속이 직원들 중에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는 경리회계 담당자가 수치를 보고할 때는 반드시 엑셀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한다. 어느 직원은 1년간 내가 여러 번 좋은 목소리로 잔소리를 해도 번번이 엑셀 파일 첨부를 잊어먹고 있다가 야 이 새끼야 네 대가리 속엔 똥만 들어있냐? 고 고함을 질러야 그때부터 잊어먹지 않았다. 욕쟁이 세이노라고 할지라도 남자 직원에게나 욕을 할 수 있지. 여자 직원에게는 야 이년아! 라는 말조차 못한다. 경험적으로 말을 해도 안 들어 처먹는 족속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인격적으로 대우해달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잔소리할 때 제발 좀 들어쳐 먹어라. 당신이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면서 편집장의 갑질에 대하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였다면 당신은 평생 갑질을 당하며 살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서울시향의 팬이다. 요즘 서울시향의 박 대표와 정 감독 사이의 불화로 인해 시끄러운데 박 대표는 기업 내부의 거친 생리에 몸담아 오며 경쟁을 이겨온 사람이고 음악인이야 어디 그렇겠냐. 하지만 전형적인 비인간적 갑질로 매도되고 있는 박 대표와 서울시향의 불화는 서울시향 3국 직원들과의 불화이며 3국은 일반 회사 조직과 동일한 능력과 효율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8년 근무한 직원이 엑셀조차 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 그 직원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했을 것이고 20여 명의 조직에서 업무상 외출을 한 직원이 사전 보고를 안 했다면 나 역시 이 새끼들은 들고 나는데 보고라는 것을 몰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음반 사업 담당 여직원에게 미니스커트 입고 니 다리로라도 나가서 음반 팔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공연 기획팀 여직원에게 펀드레이징에 대해 언급하며 네가 보니까 애교가 많아서 늑수구레야 노인들한테 한번 보내보려고 라는 말 역시 안 하겠지만 그 여직원들과 미인계를 공개적으로 의논할 생각은 할 것 같다. 서울시향 후원 회원들에 대하여 후원 회비가 적다며 지 옆편내 에르메스 핸드백 값도 안 되는 돈 내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말은 절대 안 하겠지만 후원 회원이라고 해서 후원 회비의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는 짓도 절대 안 할 것이다. 서울시향 홈페이지에서 내년도 공연을 골라서 인터넷으로 예매하며 내가 가졌던 생각은 이거 어떤 새끼들이 이따위로밖에 못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었고 정말 하도 거지 같아서 내가 전화까지 했다. 실제로 시향은 전화 예매를 하는 게 더 편하다. 그 비효율성. 2년 사이에 27명의 직원 중 절반인 13명의 3국 직원이 서울시향을 떠났다는데 내 판단으로는 더 갈아엎어야 할 것 같다. 왜냐고? 서울시향 후원 회원 및 전체 패키지 구매자들을 위한 갈라 콘서트가 12월 21일 5시에 있는데 티켓 배부 방식이 공연 현장에서 3시부터 선착순? 선착순? 그게 회원들을 위한 갈라 콘서트야? 무슨 아이돌 가수가 팬클럽 회원들을 위해 공연해? 안 가봐도 혼잡할 게 뻔하다. 이런 걸 사무국에서 기획하는 건데 왜 인터넷 접수를 못할까? 인터넷 예매 시스템도 거지 같은데 인터넷 접수 데이터 관리가 가능이나 하겠어. 다시 땅콩 사건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만일 당신이 그까지 땅콩 봉지가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나 난리법석 떨면서 사무장을 내리게 했을까? 재벌 오너 가족들은 정말 싸가지 없는 횡포들을 많이 해. 역시 재벌들은 직원을 머슴으로 생각해. 그 사무장은 해고당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등등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1등석 손님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주어져야 그들이 주머니를 열게 되는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며 맥도날드의 매뉴얼이 그렇게나 복잡하고 자세하여야 하는 이유도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당시에 땅콩회한 사건의 세이노님이 쓰신 글이고요. 이 책은 2022년 기준에서의 조금 첨언을 한 글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마지막으로 조금 읽어보고 마무리 짓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한글 위키 백과에서는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의미의 속담이며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 라는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라고 나오며 유사 속담으로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는다도 나온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손님에게 땅콩이 담긴 봉투를 그냥 건네주는가 아니면 작은 종지에 담아서 주는가의 차이를 모른다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개뿔도 모르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나는 허드렛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
철골 공사 중에 일어났던 일이다. 작업자 한 명이 높이 8m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죽었다.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헬멧을 쓴 뒤 밴드로 턱에 묶어 허리에 있는 보호줄을 작업 안전줄에 반드시 걸어놓고 일하라고 교육했다. 경찰이 와서 살펴보니 헬멧의 밴드는 턱에 묶인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고 보호줄은 걸려있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 노조나 한겨레에서는 책임을 안전관리자나 건설사 사장에게 돌리는 습성이 있다. 정말 그럴까? 유치원생들도 아닌데 안전관리자가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작업자들이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잔소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산재 사고라도 발생하면 전부 사장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집단은 도대체 뭐냐? 자, 여기까지가 2022년에 추가적으로 세이노님이 작성하신 글인데요. 저는 뭐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고 많은 배울 점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요. 이 책도 너무 재밌게 감명 깊게 또 유익하게 읽었는데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부분은 자본과 노동자 뭐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편이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시각에서 입장차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굳이 7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서 이거를 택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나름이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만 봤을 때는 물론 갑질, 뭐 땅콩 해안 사건, 그리고 재벌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 그런 것들이 포커싱이 되면서 그런 면만 부각됐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시시비비를 가릴 점인지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이슈가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부자니까 1등석을 많이 타보신 분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기 시선에서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점, 그리고 갑질은 갑진대로 비판받아야 될 점 이렇게 나뉘어서 좀 생각을 정리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시선에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서 세상을 좀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다양성 있고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책 내용도 좀 읽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이 몇이나 되실까 좀 싶지만 어차피 길어졌으니까 이런저런 마무리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책 너무 좋고요. 이거 책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도 뭐 기회가 되면 소개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세이너의 가르침 책이 두꺼운 거에 비해서 가격도 7,200원밖에 안 해요.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지 마시고 꼭 사서 쟁여놓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세요. 이거 정말 좋은 책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투자 교양서, 철학서 뭐 이런 게 김승호 회장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너무 좋아했고 그 옛날로 돌리면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시각에서 한국적인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이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거칠고 직설적이고 본인의 치부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나 생각들, 언어 표현, 욕설이 굉장히 많이 담기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런 게 더 솔직한 표현이라서 전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책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간히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쓰지만 유튜브 올리는 거 잊지 않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